아저씨, 우리 엄마 뺑소니범 왜 안 잡아요? 찢어질 듯한 아이들의 비명소리가 경찰서 로비를 가득 메웠습니다. 형사들에게 밀쳐져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나뒹구는 9살 쌍둥이, 준우와 준서. 흑투성이가 된 아이들 앞을 막아선 것은 수십 명의 수행원을 거느리고 번쩍이는 정복을 입은 신임 경찰청장 강철중이었습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그 순간 바닥에 엎드려 있던 준우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떨리는 입술 사이로 믿을 수 없다는 듯한 목소리가 새어나왔죠. 아빠. 틀림없었습니다. 5년 전 싸늘한 주검이 되어 돌아왔다고 엄마가 말했던 아빠. 그래서 아이들은 영정사진 속에서만 볼 수 있었던 아이들의 아빠였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아빠가 대한민국 경찰의 총수가 되어 제 발로 걸어 들어온 것입니다. 쌍둥이는 아픈 것도 잊은 채 벌떡 일어나 달려갔습니다. 아빠, 나 준우야. 아빠 살아있었어? 아이가 고사리 같은 손으로 강철중의 바짓단을 잡는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반응은 따뜻한 포옹이 아니었습니다. 강철중은 자신의 바지를 잡은 아이의 손을 툭 하고 털어내며 싸늘하게 내려다보았죠. 마치 더러운 벌레를 보는 듯한 소름 끼치도록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뭐하는 짓들이야. 당장 내쫓아.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제 핏줄을, 그것도 죽은 줄 알았던 금쪽 같은 자식들을 알아보지 못하는 아버지라니요. 도대체 그의 지난 5년에는 어떤 기막힌 비밀이 숨어 있는 걸까요? 그리고 왜 그는 자신의 아이들을 기억조차 하지 못하는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시청자님의 마음과 가정에 따뜻한 기쁨이 가득하길 응원하겠습니다. 시간은 보름 전 모든 비극이 시작된 그날 밤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장마가 시작되려는지 굵은 빗줄기가 아스팔트를 사정없이 때리던 밤이었어요. 지수는 늦은 야근을 마치고 종종 걸음으로 집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낡은 우산 속 그녀의 품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치킨 한 마리가 소중하게 들려 있었죠. 엄마, 오늘 치킨 사올 거지? 양념 말고 후라이드로. 아침부터 신신당부하던 쌍둥이들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아 지수는 피곤한 줄도 모르고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홀로 아이들을 키우며 팍팍한 삶을 살았지만 아이들이 치킨 닭다리를 뜯으며 행복해할 모습을 상상하니 발걸음이 가벼웠죠. 하지만 그 소박한 행복은 횡단보도를 건너는 순간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쿠앙! 천둥 소리보다 더 끔찍한 굉음이 빗소리를 뚫고 들려왔습니다. 빗길을 미친 듯이 질주하던 붉은색 스포츠카 한 대가 신호를 무시하고 지수를 그대로 들이받고 만 것이죠. 공중으로 붕 떴다 떨어진 지수의 몸 위로 차가운 빗물이 사정없이 쏟아졌습니다. 아스팔트 바닥에는 뭉개진 치킨 박스가 나뒹굴고 있었어요. 빗물에 섞여 흘러내리는 붉은 핏물과 고소한 치킨 냄새가 뒤섞인 그 참혹한 현장. 하지만 사람을 친 스포츠카는 브레이크 등 한 번 밟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엔진 소리를 내며 어둠 속으로 뺑소니를 쳐버렸죠. 남겨진 건 으깨진 치킨 조각과 차가운 바닥에서 식어가는 지수뿐이었습니다. 응급실 복도는 코를 찌르는 소독약 냄새와 사람들의 비명으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보호자, 이 환자 보호자 없어요? 다급한 간호사의 외침에 헐레벌떡 달려온 건 고작 9살짜리 꼬마 둘뿐이었습니다. 잠옷바람으로 빗속을 뚫고 달려온 준우와 준서는 피투성이가 되어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엄마를 보고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죠. 엄마 일어나.
치킨 사온다고 했잖아. 아이들이 고사리 같은 손으로 엄마의 차가운 손을 잡고 흔들었지만 지수는 미동조차 없었습니다. 그때 차트판을 든 담당 의사가 딱딱한 구두 소리를 내며 아이들 앞에 섰습니다. 그는 동정심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건조한 눈빛으로 아이들을 내려다보았죠. 너희가 보호자야? 어른들은? 아빠는? 아빠는 돌아가셨는데요. 준우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하자 의사의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그는 귀찮다는 듯 한숨을 푹 내쉬었죠. 이거 곤란하네. 뇌출혈이 심해서 당장 수술 안 하면 오늘 밤 넘기기 힘들어. 근데 수술비 보증 설 어른이 없으면 우리도 진행을 못해. 9살 아이들에게 떨어진 날벼락 같은 통보였습니다. 생사가 오가는 순간에도 세상은 돈이 먼저였으니까요. 준우가 떨리는 손으로 의사의 하얀 가운을 잡고 매달렸습니다. 선생님, 우리 엄마 살려주세요. 제가 커서 다 갚을게요. 네, 제발이요. 얘야, 병원은 자선단체가 아니란다. 어른 모셔와. 당장. 의사는 냉정하게 아이의 손을 떼어내고 돌아서 버렸습니다. 차가운 수술실 문이 닫히고 덩그러니 남겨진 쌍둥이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병원 복도가 떠나가라 오열했습니다. 돈이 없으면 하나뿐인 엄마를 잃어야 하는 비정한 세상. 그 거대한 벽 앞에 9살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건 그저 신을 찾으며 우는 것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중환자실 앞 의자에 쪽잠을 자던 아이들 앞에 낯선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구청에서 나온 사회복지사였어요. 그녀는 안타까운 눈빛으로 아이들을 내려다보았지만 입 밖으로 꺼낸 말은 9살 아이들이 감당하기엔 너무나 무서운 선고였습니다. 준우야, 준서야. 너희 보호자가 없어서 여기서 지낼 수가 없어. 당분간 시설로 가야 한단다. 시설이라니요. 그 말은 곧 엄마와 헤어져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고아원에 가면 다시는 엄마를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준우의 가슴을 덮쳤습니다. 형 준우는 본능적으로 동생 준서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가 잠시 전화를 받는 사이 동생의 귀에 다급하게 속삭였죠. 준서야, 뛰어. 두 아이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비상구 계단을 향해 내달렸습니다. 얘들아, 거기서. 뒤에서 어른들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아이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쿵, 쿵, 쿵. 텅 빈 비상구 계단에 아이들의 거친 발소리만이 요란하게 울려 퍼졌지요. 숨이 턱 끝까지 차올랐지만 잡히면 끝장이라는 생각에 젖먹던 힘까지 쥐어짰습니다. 병원 뒷문을 빠져나온 아이들은 빗물이 고인 골목길을 지나 자신들이 사는 옥탑방으로 숨어들었습니다. 녹슨 철문을 걸어 잠그고 나서야 두 아이는 바닥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어요. 눅눅한 곰팡이 냄새가 나는 차가운 방바닥이었지만 적어도 이곳은 엄마의 냄새가 남아있는 유일한 공간이었으니까요. 형아, 우리 이제 어떡해? 엄마는? 준서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준우는 떨리는 손으로 동생의 눈물을 닦아주며 다짐하듯 말했습니다. 우리가 지키자. 엄마 깨어날 때까지 우리가 돈 벌어서 엄마 지키면 돼. 그러니까 절대 고아원 안 가. 알았지? 하지만 9살 가장이 마주한 현실은 냉혹하기만 했습니다. 당장 먹을 쌀도 병원비도 없었으니까요. 다음 날부터 아이들은 학교 대신 거리로 나섰습니다. 고사리 같은 손에는 전단지 뭉치가 들려 있었고 등에는 자기 몸집만한 빈 박스를 짊어지고 있었죠. 전단지 좀 받아주세요. 맛있는 치킨입니다. 사람들은 바쁘다며 아이들을 밀치고 지나갔습니다. 어떤 어른은 어린 것들이 공부는 안 하고
라며 혀를 차기도 했죠. 차가운 바람이 불 때마다 얇은 점퍼 속으로 한기가 파고들었습니다. 손등은 트고 갈라져 피가 배어 나왔지만 아이들은 멈출 수 없었어요. 전단지 한 장을 돌리면 10원, 박스를 주우면 50원을 벌 수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며칠을 길바닥에서 헤매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시장통 입구에 있는 대성 문방구 앞을 지나는데 주인 할아버지가 박스를 줍고 있는 준우를 불렀습니다. 준우 아니냐? 너희 학교 안 가고 거기서 뭐 하는 게야? 준우는 흠칫 놀라 박스를 뒤로 숨겼습니다. 고아원에 신고할까봐 겁이 났던 거죠. 하지만 할아버지는 아이들의 행색을 보더니 가게 뒤편에 쌓아둔 박스 더미를 가리키셨습니다. 이거 가져가라. 안 그래도 처치 곤란이었는데 잘 됐구먼. 준우와 준서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머뭇거리자 할아버지는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10,000원짜리 몇 장을 꺼내 준우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너희 엄마 내가 허리 다쳤을 때 매번 약 사다 주고 죽 끓여준 고마운 사람이다. 엄마 병원에 계시다며? 이거 가져가서 맛난 거라도 사 먹어라. 할아버지의 투박한 손길에서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엄마가 베풀었던 친절이 아이들에게 돌아온 것이었죠. 아이들은 감사합니다. 하고 배꼽 인사를 하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저녁 무렵에는 떡볶이 냄새가 진동하는 이모네 분식 앞을 지날 때였어요. 배가 고파 발걸음이 느려진 아이들을 보고 분식집 아주머니가 가게 문을 열고 나오셨습니다. 아이고, 이게 누구야? 준우랑 준서 아니니? 안 그래도 기다리고 있었어. 이리 좀 와봐라. 아주머니는 아이들을 가게 구석 자리로 데려가시더니 김이 모락모락 나는 어묵 국물과 떡볶이를 한가득 퍼주셨습니다. 너희 엄마 소식 들었다. 세상에 법 없이도 살 사람한테 그런 일이 생기다니. 아주머니는 앞치마로 눈물을 훔치시며 아이들의 언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많이 먹어라. 밥심으로 버텨야 엄마도 기다리지. 너희 엄마 독한 사람 아니니까 금방 털고 일어날 거야. 알았지? 뜨끈한 어묵 국물이 얼어붙은 몸을 녹이자 참았던 설움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울지 않으려고 입안 가득 떡볶이를 밀어넣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아이들은 편의점 뒤편 쓰레기통 옆에 쭈그리고 앉았습니다. 아르바이트하는 형이 유통기한 막 지난 건데 먹을래? 라며 건네준 폐기 도시락 하나가 오늘의 저녁밥이었습니다. 차가운 옥탑방으로 돌아온 아이들은 작은 밥상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습니다. 반찬이라곤 식어버린 소시지 몇 개와 말라비틀어진 밥뿐이었지만 형제는 숟가락 하나로 사이좋게 밥을 나눠 먹었죠. 형아, 엄마 언제 일어나? 준서가 밥을 오물거리며 물었습니다. 준우는 목이 메어 밥을 삼키지 못한 채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곰팡이 핀 벽지 위로 엄마의 웃는 얼굴이 아른거리는 듯 했습니다. 금방 일어날 거야. 우리가 이렇게 밥도 잘 먹고 씩씩하게 기다리면 엄마도 힘낼 거야. 준우가 씩씩하게 말하려 했지만 끝내 눈물이 툭 하고 밥 위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5분 먼저 태어난 형의 눈물에 동생 준서도 숟가락을 놓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보고 싶어. 밥 먹었으니까 빨리 일어나. 차디찬 방 안 서로의 체온에 의지한 채 흐느끼는 9살 형제의 울음소리만이 밤새도록 옥탑방을 채웠습니다. 엄마를 지키기 위해 어른들의 세상과 싸우는 이 작은 아이들에게 과연 기적은 찾아올까요? 대한민국 경찰청장 집무실, 그곳은 대한민국 치안의 정점답게 화려하고 웅장했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울 시내의 전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고 책상 위에는
경찰청장 강철중이라고 새겨진 황금 명패가 번쩍이고 있었죠. 5년 전 미국으로 건너가 범죄 소탕 작전에서 기적적인 성과를 거두고 제임스 강이라는 이름으로 영웅이 되어 돌아온 남자. 그의 귀환은 그야말로 금이환영이었습니다. 하지만 강철중은 지금 원인 모를 두통에 시달리며 관자놀이를 꾹꾹 누르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결제 서류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지만 그는 단 한 글자도 읽을 수가 없었어요. 며칠 전 경찰서 로비에서 마주쳤던 그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마치 이명처럼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빠, 나 준우야. 그 아이의 목소리가 들릴 때마다 심장이 쇠구슬에 맞은 듯 쿵 하고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분명 처음 보는 아이들이었습니다. 행색은 남루했고 냄새까지 났습니다. 그런데 왜 그 아이들의 눈망울을 보았을 때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솟았을까요? 그는 진통제를 입안에 털어넣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피곤해서 그래. 시차 적응이 아직 안 된 거야.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 듯 중얼거렸지만 텅 빈 가슴 한구석을 채우고 있는 묘한 상실감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기억을 잃은 지난 5년. 사람들은 그를 영웅이라 불렀지만 정작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이었는지조차 알지 못했죠.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오늘따라 유난히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비서실장이 노크도 없이 다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청장님, 순시 나가실 시간입니다. 밖에 비가 많이 오는데 일정을 미루시겠습니까? 아니, 예정대로 진행하지. 차 대기시켜. 강철중은 도망치듯 집무실을 빠져나왔습니다. 이 답답한 공간에 있다가는 그 알 수 없는 그리움에 질식해버릴 것만 같았으니까요. 밖에는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퍼붓는 빗줄기는 도시의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 했죠. 그 시각 경찰청에서 멀지 않은 식당가 뒷골목에는 작은 그림자 하나가 빗속을 뚫고 힘겹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동생 준서였습니다. 형 준우가 전단지를 돌리러 간 사이 준서는 식당에서 내놓은 빈 박스를 주워 오겠다며 혼자 길을 나선 것이었어요. 하지만 9살 아이가 감당하기에 젖은 박스는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빗물을 머금은 박스는 마치 돌덩이처럼 축 늘어졌고 고사리 같은 손은 박스끈에 쓸려 빨갛게 부어올랐죠. 으차, 으차. 준서가 입술을 앙다물고 박스를 끌어보려 했지만 야속하게도 박스 바닥이 툭 터지며 내용물이 쏟아지고 말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발을 헛디딘 준서는 흙탕물 웅덩이 속으로 철퍼덕 넘어지고 말았죠. 으앙, 아파, 엄마. 무릎이 까진 고통보다 박스를 망쳤다는 서러움에 준서는 흙탕물에 주저앉아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은 혀를 차며 피해갈 뿐 아무도 그 작은 아이를 일으켜주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검은색 관용차 한 대가 빗물을 튀기며 지나가다 웅덩이에 넘어진 아이를 보고 급하게 멈춰 섰습니다. 청장님, 그냥 가시죠. 수행원 시키겠습니다. 운전기사가 만류했지만 강철중은 뒷좌석 문을 박차고 빗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우산을 쓸 겨를도 없었습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아이에게 달려갔습니다. 빗물과 흙탕물로 범벅이 된 채 울고 있는 아이. 강철중은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머리로 생각할 틈도 없이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그는 최고급 정장 바지가 흙탕물에 젖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른쪽 무릎을 꿇어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그것은 강철중 자신도 모르는 아주 오래된 습관이었습니다. 과거 이동철이었던 시절
아이들이 울 때면 언제나 오른쪽 무릎을 꿇고 아빠 여기 있어, 뚝 하며 달래주던 바로 그 자세였죠. 괜찮니? 어디 다친 데 없어? 강철중은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아이의 얼룩진 얼굴을 조심스럽게 닦아주었습니다. 따뜻한 손길이 닿자 준서는 울음을 멈추고 멍하니 눈앞의 아저씨를 바라보았습니다. 비에 젖은 제복, 걱정스런 눈빛, 그리고 투박하지만 따뜻한 손. 준서의 코끝에 낯설지만 너무나 그리운 냄새가 스쳤습니다. 그건 병원에 누워있는 엄마가 항상 그리워하던 바로 아빠의 냄새였습니다. 아저씨, 준서가 조그맣게 불렀습니다. 그 순간 아이의 눈물을 닦아주던 강철중의 손이 허공에서 멈칫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설명할 수 없는 뜨거운 통증이 밀려왔기 때문입니다. 심장이 쿵, 쿵, 쿵. 마치 누군가 망치로 두드리는 것처럼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죠. 그리고 놀랍게도 강철중의 눈에서 주르륵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슬픈 기억도 감정도 떠오르지 않았는데 몸이 멋대로 울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뺨을 타고 흐르는 뜨거운 액체에 소스라치게 놀라 손을 떼었습니다.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 아이 앞에서 울고 있는 거지? 강철중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자신의 젖은 손과 아이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이성은 모르는 아이라고 말하고 있었지만 몸은 내 새끼라고 비명을 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기묘하고도 아픈 만남은 굳게 닫혀있던 기억의 문을 두드리는 첫 번째 노크였습니다. 안 다쳤니? 뚝. 강철중의 입에서 저절로 그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머리로 생각해서 뱉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우는 아이를 보자마자 반사적으로 튀어나온 무의식의 언어였죠. 그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얼굴에 묻은 흙탕물을 닦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거친 비바람 속에서도 그의 손길만큼은 깃털처럼 부드러웠어요. 투박한 엄지손가락이 아이의 눈가를 스치며 눈물을 훔쳐냈습니다. 울지 마라. 괜찮다. 아저씨가 다 미안하다. 강철중은 자신이 왜 사과를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그저 이 작은 아이가 우는 것이 자기 탓인 것만 같아 가슴이 미어질 듯 아팠거든요. 그의 손끝이 아이의 볼에 닿는 순간 찌릿한 전율이 손바닥을 타고 심장까지 꿰뚫었습니다. 그제야 강철중은 퍼뜩 정신이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그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진흙범벅이 된 손, 빗물에 젖어 엉망이 된 바지, 그리고 자신의 눈에서 흐르고 있는 뜨거운 눈물.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습니다. 5년 전 기억을 잃고 깨어난 이후 단 한 번도 남 앞에서 눈물을 보인 적 없는 냉철한 그였습니다. 그런데 생전 처음 보는 꼬마 앞에서 무릎까지 꿇고 울고 있다니요. 청장님, 괜찮으십니까? 뒤늦게 수행원들이 우산을 들고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강철중의 귀에는 그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눈앞에 있는 아이 준서의 숨소리만이 천둥소리처럼 크게 들려올 뿐이었죠. 그는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하마터면 다시 쓰러질 뻔했습니다. 한편 낯선 아저씨의 손길을 받은 준서도 묘한 기분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비록 흙탕물을 뒤집어 쓰고 있었지만 아저씨의 손은 놀라울 정도로 따뜻했거든요. 무엇보다 준서를 멍하게 만든 건 빗물 냄새와 섞여 희미하게 풍겨오는 아저씨의 채취였습니다. 준서는 저도 모르게 아저씨의 옷자락을 잡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그 냄새는 아주 오래전 엄마가 빨래를 개킬 때마다 이건 아빠 냄새야 하며 맡게 해주던 그 냄새와 똑같았어요.
값비싼 향수가 아닌 땀 냄새와 스킨 향이 섞인 듯한 투박하지만 포근한 냄새. 그때였습니다. 전단지를 돌리러 갔던 형 준우가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준서야, 무슨 일이야? 괜찮아? 형의 목소리에 준서가 고개를 돌린 사이 강철중은 도망치듯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는 마치 귀신에 홀린 사람처럼 창백한 얼굴로 관용차에 올라탔죠. 출발해. 당장. 다급한 외침과 함께 검은색 세단이 빗물을 튀기며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차창 너머로 멀어지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강철중은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고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파왔습니다. 도대체 저 아이들이 누구길래 왜 내 몸이 멋대로 반응하는 걸까? 남겨진 골목길, 준우는 넘어진 동생을 일으켜 세우며 흙을 털어주었습니다. 형아. 준서가 멍하니 멀어지는 차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왜 그래? 어디 다쳤어? 많이 아파? 아니. 형아. 준서는 자신의 볼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방금 전 아저씨의 손길이 닿았던 자리가 여전히 뜨끈했거든요. 방금 그 아저씨한테서 우리 아빠 냄새가 났어. 뭐? 아빠 냄새? 응. 그리고 아빠처럼 무릎 꿇고 닦아줬어. 내 눈물. 준우는 동생의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5년 전 돌아가신 아빠가 생각나서 그런 거라 여겼죠. 하지만 준서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진짜야. 아저씨 손이 꼭 아빠 손 같았단 말이야. 비는 여전히 세차게 내리고 있었지만 형제는 한동안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차가운 빗줄기 속에서 느껴진 찰나의 온기. 그것은 기억을 잃은 아빠가 본능으로 남기고 간 사랑의 흔적이었을까요? 이 슬픈 우연이 만들어낸 작은 파동은 곧 거대한 운명의 소용돌이가 되어 이 가족을 덮쳐올 것입니다. 먹구름이 잔뜩 낀 오후, 병원 원무과 앞은 유난히 차가운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매일같이 찾아와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라며 고개를 숙이는 9살 쌍둥이를 보는 직원들의 시선도 이제는 싸늘하게 식어 있었죠. 원무과장은 짜증 섞인 한숨을 내쉬며 두꺼운 청구서 뭉치를 책상 위에 탁 하고 던졌습니다. 준우야, 준서야. 이제 더는 안 된다. 병원에서도 사정 봐주는 거 한계가 있어. 원무과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는 안경을 치켜 올리며 아이들을 내려다보았어요. 준우는 동생의 손을 꽉 잡은 채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했습니다. 아저씨, 저희가 전단지도 돌리고 박스도 줍고 있어요. 조금만 더 있으면 낼 수 있어요. 제발이요. 야, 이 녀석들아. 폐지 주어서 몇백만 원을 언제 갚을 건데? 10년 뒤에, 100년 뒤에. 원무과장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의 고함 소리에 준서가 깜짝 놀라 형의 뒤로 숨었죠. 주변에 있던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혀를 차며 수군거렸지만 아무도 나서서 도와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원무과장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아이들에게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오늘 저녁 6시까지야. 그때까지 밀린 병원비 입금 안 되면 너희 엄마 강제 퇴원 조치할 거다. 다른 대기 환자들도 많으니까 짐 쌀 준비해. 안 돼요. 우리 엄마 지금 나가면 죽는단 말이에요. 준우가 울부짖으며 원무과장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매정하게 아이를 뿌리치고 사무실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닫힌 문 앞에서 아이들은 넋을 잃고 서 있었어요. 엄마를 살릴 수 있는 시간이 고작 몇 시간밖에 남지 않았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준서는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형아, 우리 엄마 죽는 거야? 이제 어떡해?
준우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피가 배어 나올 만큼 세게 깨물었지만 흐르는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온통 벽으로 막혀 있는 것만 같았죠. 병원 로비 구석, 낡은 벤치에 앉은 형제는 서로의 체온에 의지한 채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로비 중앙에 걸린 대형 TV에서 뉴스 속보가 흘러나왔습니다. 뉴스 속보입니다. 신임 강철중 경찰청장이 오늘 공식 취임식을 갖고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화면 가득 번쩍이는 제복을 입은 강철중의 모습이 클로즈업 되었습니다. 수많은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단상에 선 그는 카리스마 넘치는 눈빛으로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었죠. 그 순간 울고 있던 준서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TV를 가리켰습니다. 형아, 저 아저씨야. 누구? 저 경찰대장? 응. 비 오는 날. 내 무릎 닦아주던 아저씨. 나한테 미안하다고 울던 그 아저씨야. 준우는 깜짝 놀라 TV 속 남자를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분명 며칠 전 빗속에서 동생을 일으켜 세워주던 그 고급 승용차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때는 경황이 없어 얼굴을 제대로 못 봤지만 준서는 그 아저씨의 냄새와 눈빛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 아저씨가 경찰대장이라고? 준우의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경찰대장이라면, 대한민국에서 제일 높은 경찰이라면 우리 엄마를 뺑소니 친 나쁜 놈도 잡아주고 병원비 문제도 해결해 줄 수 있지 않을까요? 무엇보다 그 아저씨는 다른 어른들과 달랐습니다. 더러운 흙탕물을 뒤집어 쓴 준서에게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려주었던 유일한 어른이었으니까요. 형아, 저 아저씨한테 가자. 저 아저씨는 착한 사람이잖아. 우리 엄마 살려달라고 빌자. 준서가 간절한 눈빛으로 형의 옷자락을 잡아당겼습니다. 준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왠지 그 아저씨라면 도와줄 것 같다는 막연한 믿음이 솟아올랐거든요. 그것은 핏줄이 당기는 본능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 가자. 경찰서로 가서 저 아저씨 만나자. 아이들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시간은 벌써 오후 4시를 향해 가고 있었고 약속된 6시까지는 2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두 아이는 병원 문을 나서 경찰서를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빗줄기가 다시 굵어지기 시작했지만 아이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고 다리가 끊어질 듯 아팠지만 오직 엄마를 살려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달렸습니다. 저 높은 곳에 있는 경찰청장이 사실은 자신들이 그토록 그리워하던 아빠라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말이죠. 그렇게 9살 쌍둥이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운명의 장소인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과연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구원의 손길일까요? 아니면 더 차가운 절망일까요? 조금만 기다려, 엄마. 우리가 꼭 구해줄게. 빗속을 뚫고 달리는 아이들의 뒷모습이 회색빛 도시에 작은 파문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경찰서 정문 앞에 도착했을 때 아이들의 몰골은 그야말로 처참했습니다. 달리는 내내 튀어오른 흙탕물로 얼굴은 얼룩져 있었고 밑창이 다 다른 운동화는 물을 잔뜩 먹어 질퍽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숨을 고를 새도 없었어요. 저 높은 담벼락 너머에 엄마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인 경찰대장 아저씨가 있었으니까요. 형아, 저기다. 저기 가면 아저씨 만날 수 있어. 준서가 경찰서 정문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웅장한 경찰서 건물은 마치 거대한 성처럼 위압감이 넘쳤습니다. 두 아이는 떨리는 가슴을 안고 정문 초소로 다가갔습니다. 초소를 지키던 의경이 흠칫 놀라며 아이들을 막아섰습니다. 뭐야? 꼬마들,
여기 함부로 들어오는 데 아니야. 저리 가. 아저씨, 저희 청장님 좀 만나게 해주세요. 제발이요. 준우가 숨을 헐떡이며 애원했습니다. 누구? 청장님? 기가 막혀서. 야, 여기가 동네 놀이터인 줄 알아? 청장님이 너희 친구냐? 의경은 코웃음을 치며 손을 휘저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순찰차 한 대가 정문을 빠져나가려다 멈춰섰고 조수석 창문이 스르륵 내려갔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인 얼굴은 지난번 엄마 사고를 단순 횡단보도 사고로 조작하려 했던 그 부패 형사 김 형사였습니다. 그는 껌을 짝짝 씹으며 아이들을 훑어보았죠. 어라? 이것들 그때 그 뺑소니 사건 꼬맹이들 아니야? 김 형사는 차에서 내리더니 귀찮은 벌레를 보듯 인상을 찌푸리며 다가왔습니다. 구두 끝으로 바닥을 탁탁 치며 위협적인 목소리로 말했죠. 야, 너네 아직도 안 꺼졌냐? 고아원 가라고 했지? 왜 자꾸 얼쩡거려? 재수 없게. 아저씨, 우리 엄마 좀 살려주세요. 병원에서 쫓겨난대요. 청장님한테 말 좀 전해주세요. 준서가 김 형사의 바짓단을 잡으려 했지만 김 형사는 질색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게 어디서 더러운 손을 대? 야, 경비. 뭐하고 있어? 당장 이 거지 같은 놈들 내쫓아. 냄새나서 살 수가 있나? 김 형사의 불호령에 정문 경비원들이 우르르 달려왔습니다. 그들은 짐짝을 취급하듯 아이들의 뒷덜미를 잡아채고 질질 끌고 갔습니다. 안 돼요. 놓으세요. 우리 엄마 죽는단 말이에요. 아이들이 버둥거렸지만 건장한 어른들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아이들은 경찰서 밖 시멘트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무릎이 까지고 손바닥에서 피가 났지만 김 형사는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대문 안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공권력이 국민을 지키는 방패가 아니라 약자를 찌르는 칼이 되어버린 순간이었습니다. 형아. 흑흑. 아파. 준서가 까진 무릎을 감싸쥐며 울먹였습니다. 하지만 준우는 울 수 없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벌써 5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약속한 6시까지는 채 1시간도 남지 않았던 것입니다. 지금 포기하면 엄마는 정말로 병원 밖으로 쫓겨나 차가운 길바닥에서 죽게 될지도 모릅니다. 준서야, 일어나. 울면 안 돼. 우리가 포기하면 엄마는 죽어. 준우는 이를 악물고 동생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다시 경찰서 정문으로 달려갔습니다. 이번에는 굳게 닫힌 철제 대문을 두 손으로 꽉 부여잡았습니다. 비는 아까보다 더 거세게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하늘도 이 가여운 형제의 처지를 아는지 천둥 번개를 동반한 폭우를 퍼붓고 있었죠. 청장님, 아저씨. 준우가 목이 터져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빗소리에 묻혀 잘 들리지도 않았지만 아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번만 만나주세요. 우리 엄마 좀 살려주세요. 흑흑. 아저씨 착한 사람이잖아요. 준서도 형을 따라 철창에 매달렸습니다. 차가운 쇠창살이 빗물에 젖어 미끄러웠지만 아이들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쇠기둥을 꽉 껴안고 놓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것이 엄마의 생명줄이라도 되는 것처럼요.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거지라고 안 할게요. 시키는 거 다 할게요. 비명 같은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경찰서 마당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지나가던 행인들이 우산을 쓰고 가다 멈춰서서 혀를 찼습니다. 아이고, 저 어린 것들이 무슨 사연이길래. 하지만 아무도 나서서 도와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저 구경거리가 되었을 뿐이었죠. 경비실 안의 직원들은 시끄럽다며 창문을 닫아버렸고 김 형사는 사무실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보며 킬킬거리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철저하게 이 작은 아이들을 외면했습니다. 비에 젖은 아이들의 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입술은 파랗게 질렸고 손가락은 하얗게 곱아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엄마, 조금만 기다려. 우리가 꼭 구해줄게.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서 검은색 관용차 한 대가 라이트를 켜고 정문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퇴근길에 오른 강철중의 차였습니다. 철창에 매달린 아이들은 눈부신 헤드라이트 불빛에 눈을 질끈 감으면서도 결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마치 어미를 잃은 새끼 짐승들이 마지막 힘을 다해 어미를 부르짖는 것처럼 그들의 외침은 처절하고도 간절했습니다. 살려주세요. 제발요. 과연 이 빗속의 절규가 기억을 잃은 비정한 아버지의 가슴에 닿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대로 차가운 바퀴 아래 짓밟히고 마는 걸까요? 운명의 시간은 이제 30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검은색 관용차의 헤드라이트가 빗줄기를 가르며 경찰서 정문을 비추었습니다. 억수같이 쏟아지는 폭우 속에서 두 개의 작은 그림자가 철창에 매달려 있는 모습이 불빛 속에 적나라하게 드러났지요. 운전대를 잡은 수행비서는 미간을 찌푸리며 경적을 울렸습니다. 빵, 빵. 아이고, 저 거지 녀석들이 또 와서 난동이네요. 청장님,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경비들 시켜서 당장 치워버리겠습니다. 비서는 무전기를 집어들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뒷좌석에 앉아있던 강철중의 시선은 빗물에 젖어 바들바들 떨고 있는 저 아이들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차창을 때리는 빗소리보다 더 크게 쿵, 쿵, 쿵 하고 심장이 요동치기 시작했으니까요. 멈춰. 강철중의 낮은 목소리가 차 안을 울렸습니다. 비서는 의아한 표정으로 백미러를 쳐다봤죠. 네, 그냥 지나가시면. 당장 차 세우라고 했잖아. 강철중의 호통에 기사가 급히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끼익 하는 소리와 함께 차가 멈춰서자 강철중은 우산도 없이 차 문을 열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차가운 빗줄기가 순식간에 그의 옷은 적셨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아이들을 향해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가까이서 본 아이들의 몰골은 더욱 처참했습니다. 입술은 보라색으로 질려 있었고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액체가 흙투성이 얼굴을 뒤덮고 있었죠. 철창을 부여잡은 손마디는 하얗게 질려 감각조차 없어 보였습니다. 그 처절한 모습을 보는 순간 강철중은 누군가 날카로운 송곳으로 가슴을 후벼 파는 듯한 끔찍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윽! 그는 저도 모르게 가슴을 움켜쥐며 비틀거렸습니다. 머리로는 모르는 아이들이라고 생각하는데 몸은 내 새끼들이 죽어가고 있다고 비명을 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숨을 쉬기조차 힘들 정도의 압박감이 그를 덮쳤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연민이 아니었습니다. 핏줄이 끊어질 듯한 고통, 바로 천륜이 보내는 구조 신호였지요. 아저씨, 청장님, 준우가 빗속에서 걸어나오는 강철중을 보고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이 아저씨만이 엄마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동아줄이라는 것을요. 준우와 준서는 털썩 빗물이 고인 시멘트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차가운 빗물에 머리를 박으며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잘못했어요. 저희가 귀찮게 해서 죄송해요. 그치만 우리 엄마가 죽어요. 병원에서 돈 안 내면 쫓아낸대요. 6시까지 안 가면 엄마 죽는데요.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천둥소리에 섞여 강철중의 귓가를 때렸습니다. 강철중은 떨리는 손으로 아이들을 일으켜 세우려 했지만 아이들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대신 동생 준서가 품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를 주섬주섬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검은 비닐봉지로 몇 겹이나 꽁꽁 싸맨 투박한 뭉치였습니다. 자신들은 비에 젖어 덜덜 떨면서도 그 물건만큼은 젖지 않게 하려고 옷 속 가장 깊은 곳에 품고 있었던 것이죠. 준서는 떨리는 고사리 손으로 그 뭉치를 강철중에게 내밀었습니다. 아저씨, 저희 돈은 없어요. 폐지 주운 거 다 뺏겼어요. 준서의 목소리가 빗소리에 묻혀 흐느낌으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이거 드릴게요. 이게 우리 보물 1호예요. 우리한테 제일 소중한 거예요. 이거 가지시고요. 제발 우리 엄마 쫓겨나지 않게만 해주세요. 네, 제발이요. 강철중은 멍하니 아이가 내민 비닐 뭉치를 바라보았습니다. 세상 물정 모르는 아이들이 전 재산이라며 내민 꼬질꼬질한 검은 봉지.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강철중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는 홀린 듯이 손을 뻗어 그 젖은 뭉치를 받아들었습니다. 손끝에 닿는 차가운 비닐의 감촉. 하지만 그 안에서는 아이들의 체온이 따뜻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기에 이 아이들이 목숨처럼 지키고 있었던 걸까요? 강철중의 손이 미세하게 떨려왔습니다. 알 수 없는 두려움과 기대감이 동시에 그를 휘감았죠. 이게 뭐니? 강철중이 갈라진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준우가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가족 사진이에요. 아빠랑 엄마랑 우리랑 같이 찍은 거요. 가족 사진. 그 단어를 듣는 순간 강철중의 머릿속에서 찌릿한 전류가 흘렀습니다. 하늘에서는 번개가 번쩍이며 세상을 하얗게 비추었습니다. 벌써 오후 5시 40분. 운명의 시간, 이제 20분 남았습니다. 강철중은 떨리는 손으로 아이들이 건넨 검은 비닐봉지를 받아들었습니다. 비에 젖어 축축하고 차가운 감촉이었지만 그 안에서는 기이할 정도로 뜨거운 열기가 느껴졌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심장을 받아든 것만 같았죠. 그는 빗물에 미끄러지는 손가락에 힘을 주어 꽁꽁 묶인 매듭을 하나씩 풀기 시작했습니다. 아저씨, 그거 물에 안 젖었죠? 우리 엄마가 목숨보다 아끼는 거예요. 준서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강철중은 대답 대신 마른 침을 삼키며 마지막 매듭을 풀었습니다. 스르륵 검은 비닐이 벗겨지자 그 안에 숨겨져 있던 낡은 앨범 한 권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모서리는 다해지고 색이 바랬지만 누군가 매일같이 쓰다듬은 듯 손때가 묻어 반질반질한 작은 앨범이었어요. 강철중은 홀린 듯 앨범을 펼쳤습니다. 그 순간 번개가 우르릉 쾅 하고 내리꽂히며 앨범 위를 하얗게 비추었습니다. 그리고 드러난 사진 한 장. 강철중의 동공이 지진이 난 듯 거칠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진 속에는 벚꽃이 만개한 공원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네 가족이 있었습니다. 양갈래 머리를 한 젊은 아내 지수, 유모차에 탄 갓난아기 쌍둥이, 그리고 그 뒤에서 든든하게 가족을 감싸 안고 있는 한 남자. 그 남자는 다름 아닌 젊은 시절의 강철중 자신이었습니다. 뭐야? 내 사진이잖아.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사진을 손으로 문질러 보았습니다. 합성도 조작도 아니었습니다. 사진 속의 남자는 지금의 자신보다 조금 젊고 앳된 얼굴이었지만 눈가에 잡힌 주름이나 웃을 때 입꼬리가 한쪽만 올라가는 버릇까지 거울 속의 자신과 소름 끼치도록 똑같았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죠. 사랑하는 우리 네 식구. 동철 씨, 준우, 준서. 영원히 함께하자. 2019년 봄. 동철 씨,
준우, 준서, 강철중이 입술을 달싹이며 그 이름들을 중얼거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머릿속 깊은 곳, 굳게 닫혀있던 댐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형언할 수 없는 두통이 그를 덮쳤습니다. 마치 누군가 쇠망치로 머리를 내리치는 것 같은 끔찍한 고통이었습니다. 으악! 강철중은 앨범을 쥔 채 바닥에 무릎을 꿇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수행비서가 놀라 달려왔지만 그는 손을 휘저어 밀쳐냈습니다. 지금 그의 머릿속에서는 현실의 빗소리가 사라지고 5년 전 그날의 굉음이 되살아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익쾅! 고막을 찢는 파열음과 함께 세상이 뒤집혔습니다. 5년 전 아내도 모르게 신분을 바꾸고 잠입수사를 위해 탔던 시외버스가 빗길에 미끄러져 절벽 아래로 구르던 그 순간이 생생하게 재생되었습니다. 유리창이 깨지고 뜨거운 불길이 폐부로 밀려들어오던 감각, 온몸의 뼈가 으스러지는 고통, 그리고 점점 흐려지던 의식 속에서 마지막까지 놓지 않으려 했던 단 하나의 기억. 지수야, 여보, 우리 애들, 내가 지켜야 하는데. 그는 피투성이가 된 손으로 주머니 속의 아이들이 이름과 아내의 이름을 되새기고 있었습니다. 죽는 순간까지도 잊지 않으려고 다시 눈을 뜨면 반드시 가족에게 돌아가겠다고 맹세하고 또 맹세했던 그 이름들. 강철중, 아니 이동철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앞이 하얗게 전멸하더니 거짓말처럼 모든 기억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사랑하는 아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눈앞에서 비에 젖어 떨고 있는 저 아이들이 누구인지.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아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남루한 거지 아이들로만 보였던 그 형제가 이제는 사무치게 그리운 내 새끼, 내 분신으로 보였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빠 없이 자라야 했던, 그래서 이토록 작고 여윈 어깨를 가진 나의 아들들. 준우야. 그의 입에서 갈라진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준서야. 아이들은 갑자기 이름을 부르는 아저씨를 보며 겁에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하지만 강철중은 빗물과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아이들을 향해 팔을 벌렸습니다. 내 새끼들, 아빠가 왔어. 아빠가 너무 늦었어. 으앙. 그것은 점잖은 경찰청장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자식을 잃어버렸던 아비의 처절한 통곡이었고 5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다시 가족을 찾은 가장의 뜨거운 절규였습니다. 하늘에서도 그들의 재회를 축복하듯 빗줄기는 더욱 거세게 쏟아져 내렸습니다. 이제 호랑이의 기억이 돌아왔습니다. 준우야, 준서야. 강철중의 입술 사이로 터져나온 이름은 빗소리에 묻힐 듯 작았지만 그 울림만큼은 아이들의 가슴을 날카롭게 파고들었습니다. 아이들은 멍하니 비를 맞으며 자신들을 보며 짐승처럼 울부짖는 아저씨를 내려다보고 있었죠. 조금 전까지만 해도 차갑게 내쫓았던 무서운 경찰청장 아저씨가 지금은 세상에서 가장 슬픈 얼굴로 자신들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으니까요. 강철중은 빗물이 고인 시멘트 바닥을 무릎으로 기어가 두 아이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진흙탕이 튀어 명품 양복이 엉망이 되었지만 그는 아이들의 체온을 조금이라도 더 느끼려는 듯 팔에 힘을 주어 꽉 껴안았어요. 미안하다. 아빠가 미안해. 아빠가 너무 늦었어. 그의 뜨거운 눈물이 빗물과 섞여 아이들의 차가운 볼을 적셨습니다. 그 순간 준우와 준서의 코끝에 익숙한 냄새가 확 끼쳐왔습니다. 비냄새와 섞인 옅은 스킨 향, 그리고 아빠 품에 안겼을 때만 느낄 수 있었던 든든하고 포근한 냄새.
그것은 5년 전 영정사진 속으로 사라져버린 아빠의 냄새가 분명했습니다. 아저씨, 진짜 우리 아빠야? 준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강철중은 고개를 세차게 끄덕이며 아이들의 젖은 얼굴을 자신의 큰 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그래, 나야. 아빠야. 동철이 아빠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아이들이 참고 있던 설움이 댐이 무너지듯 터져나왔습니다. 아빠가 죽고 난 뒤 세상의 모진 구박을 견디며 엄마를 지키려 했던 9살 가장들의 긴장이 풀려버린 것이죠. 아빠, 으앙, 보고 싶었어? 어디 갔었어? 흑흑. 세 부자는 빗속에서 서로를 부둥켜 안고 덩어리가 되어 통곡했습니다. 하늘도 그들의 슬픔을 위로하듯 세찬 비를 퍼부었지만 그 차가운 비조차 다시 이어진 핏줄의 뜨거운 온기를 식힐 수는 없었습니다. 강철중은 맹세했습니다. 정말 다시는 이 작은 손을 놓지 않겠다고. 그리고 내 가족을 눈물 흘리게 한 놈들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그의 눈에서 흐르던 눈물이 멈추고 그 자리에 서늘한 분노가 들어차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자식을 지키려는 아비의 본능이자 잠자던 호랑이의 깨어남이었습니다. 강철중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양팔에는 여전히 준우와 준서를 꼭 껴안은 채였습니다. 아이들은 아빠의 품이 꿈만 같은지 옷자락을 꽉 쥐고 얼굴을 파묻고 있었어요. 그는 수행 비서가 씌워주는 우산도 마다하고 비에 젖은 생쥐꼬를 한 채 성큼성큼 경찰서 정문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로비는 여전히 분주했습니다. 하지만 정문에서 웬거지 아이들을 안고 들어오는 경찰청장의 모습에 순식간에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당직 근무를 서던 경찰들과 사무실에서 킬킬거리며 커피를 마시던 김 형사가 눈이 휘둥그레져서 달려 나왔습니다. 청장님, 이게 무슨... 김 형사는 강철중의 품에 안긴 아이들을 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아까 자신이 정문 밖으로 내동댕이 쳤던 바로 그 거지 녀석들이었으니까요. 그는 상황 파악도 못한 채 평소의 습관대로 비아냥거리는 말투를 뱉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청장님. 옷 다 버리셨게 왜 이런 거지 새끼들을 안고 계십니까? 야, 경비. 내가 이것들 얼씬도 못하게 하라고 했잖아. 김 형사가 호들갑을 떨며 준우의 뒷덜미를 잡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치워. 지옥 밑바닥에서 긁어올린 듯한 낮고 살벌한 목소리가 로비를 울렸습니다. 김 형사가 멈칫하며 강철중을 올려다보았죠. 강철중의 눈빛은 더 이상 자애로운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금방이라도 상대를 물어뜯을 듯 살기가 등등한 분노한 맹수의 눈빛이었습니다. 청장님? 감히 누구한테 손을 대? 지금 내 새끼들 보고 거지라고 했나? 강철중의 일갈에 로비에 있던 모든 경찰이 얼어붙었습니다. 김 형사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청장님의 새끼라니? 저 냄새 나는 꼬맹이들이? 하지만 강철중은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이들을 안심시키듯 토닥이며 잠시 내려놓더니 그대로 김 형사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벼락 같은 소리와 함께 김 형사의 뺨을 잇는 힘껏 올려붙였습니다. 짝! 로비가 쩌렁쩌렁 울릴 만큼 거대한 파열음이었습니다. 김 형사의 고개가 완전히 돌아가고 입가에서 피가 터져나왔습니다. 건장한 형사가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바닥에 처박힐 정도의 엄청난 위력이었습니다. 너희가 민중의 지팡이야? 힘없는 애들을, 아픈 엄마 살리겠다고 온 어린 아이들을 짐짝처럼 내던져. 강철중은 쓰러진 김 형사의 멱살을 잡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시퍼런 불꽃이 튀고 있었죠.
똑똑히 들어라. 이 아이들은 내 아들이다. 그리고 너희가 덮으려 했던 뺑소니 사건의 피해자가 바로 내 아내다. 그 말은 경찰서 전체에 떨어진 핵폭탄과도 같았습니다. 서장은 사색이 되어 달려나왔고 형사들은 벌벌 떨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철중은 덜덜 떨고 있는 김 형사를 바닥에 패대기 치며 서늘하게 명령했습니다. 당장 전 병력 집합시켜. 그리고 내 아내 사건 파일 지금 즉시 내 책상으로 가져와. 하나라도 은폐된 게 발견되면.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공포에 질린 경찰들을 하나하나 노려보았습니다. 너희들 전부 오늘부로 옷 벗을 각오해. 호랑이의 포효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부패한 경찰서와 병원 그리고 국회의원까지 강철중의 분노가 닿는 곳마다 쑥대밭이 될 일만 남았습니다. 아이들은 아빠의 등 뒤에서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방패를 얻은 듯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장 튀어오라고 해. 전 직원 로비로 집합이다. 1분 준다. 강철중의 낮은 목소리가 경찰서 로비에 묵직하게 깔렸습니다. 그것은 고함보다 더 무서운 정적을 불러왔죠. 비상벨이 울리고 서장실 문이 벌컥 열리더니 배불뚝이 서장이 구두 뒤축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허둥지둥 달려나왔습니다. 그는 강철중의 서슬 퍼런 눈빛과 바닥에 나뒹구는 김 형사 그리고 흑투성이 아이들을 번갈아 보며 사색이 되었습니다. 저 청장님 오신다는 말씀도 없이 여긴 어떻게. 내 새끼들이 아비 직장에 오는데 예고하고 와야 하나? 강철중의 일갈에 서장의 입이 턱 벌어졌습니다. 로비의 도열한 형사들과 직원들은 숨조차 크게 쉬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어요.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강철중은 부들부들 떨고 있는 준우와 준서를 자신의 의자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젖은 손수건으로 아이들의 얼룩진 얼굴을 다시 한번 닦아주었죠. 형사과장, 그리고 김 형사, 앞으로 나와. 호명된 두 사람이 사형 선고를 받은 죄수처럼 앞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강철중은 천천히 그들 주위를 돌며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없는 동안 내 아내와 아이들을 아주 극진히 대접했더군. 뺑소니 사건은 단순 사고로 덮으려 하고 목격자인 아이들은 치매 취급을 했어. 그게 아닙니다, 청장님. 오해십니다. 김 형사가 억울하다는 듯 손사래를 쳤습니다. 하지만 강철중은 차갑게 웃으며 김 형사의 턱을 들어 올렸습니다. 오해? 그래, 그럼 이건 뭔가? 강철중이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은 경찰서 정문이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아이들이 매달려 울부짖던 그 차가운 철창 그리고 아이들이 내동댕이 쳐졌던 시멘트 바닥이 빗물에 젖어번들거리고 있었죠. 내 귀로 똑똑히 들었는데 내 아이들한테 뭐라고 했지? 거지? 고아원? 강철중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더니 이내 천둥 같은 호통으로 변했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라고 줬더니 힘없는 아이들을 거지 취급해? 너희가 그러고도 경찰이야? 제복 입을 자격이나 있어? 로비가 떠나갈 듯한 고함 소리에 서장은 다리가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강철중의 분노는 단순히 자신의 아이들이 당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약한 곳에서 도움을 청하는 국민을 짓밟은 공권력의 타락에 대한 배신감이었습니다. 그는 떨고 있는 김 형사의 가슴팍을 걷어찼습니다. 억울해? 억울하면 짖어봐. 내 놈들이 내 새끼들한테 했던 것처럼 나한테도 한번 짖어보란 말이다.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빗소리와 아이들의 훌쩍이는 소리만이 로비를 채울 뿐이었죠. 그때였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김 형사가 일어나려다 품 안에서 무언가를 툭 떨어뜨렸습니다.
두툼한 흰 봉투였습니다. 봉투 입구가 벌어지며 노란 5만 원권 지폐 다발이 쏟아져 나왔죠. 순간 김 형사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하며 황급히 봉투를 주우려 했습니다. 아닙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하지만 강철중의 구두발이 김 형사의 손을 짓밟았습니다. 강철중은 바닥에 흩어진 돈다발과 봉투 겉면에 적힌 이름을 확인했습니다. 한우마을 갈비, 박 사장. 그것은 바로 며칠 전 학교 급식실에서 준서를 괴롭히고 뜨거운 국물을 쏟았던 가해 학생의 아버지 이름이었습니다. 준우가 봉투를 보고 탄식했습니다. 준우는 기억하고 있었어요. 학교에서 동생이 괴롭힘을 당했을 때 신고를 받고 출동했던 경찰이 바로 김 형사였거든요. 그때 김 형사는 가해 학생 부모에게서 은밀하게 무언가를 건네받고는 오히려 준우와 준서를 나무랐습니다. 친구끼리 장난 좀 친 거 가지고 경찰까지 부르냐? 업계 사는 애들은 피해의식이 많아서 탈이라니까. 그때 김 형사가 챙겼던 뒷돈의 증거가 바로 지금 강철중의 발 아래서 드러난 것입니다. 강철중은 기가 막히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돈 없는 집 아이는 맞아도 장난이고 부잣집 아이는 때려도 훈방이다. 이거였나? 강철중은 김 형사의 멱살을 잡고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김 형사의 발이 공중에 대롱대롱 매달렸습니다. 내 놈이 받는 그 월급, 저 아이들이 낸 세금이다. 그런데 고작 돈 몇 푼에 영혼을 팔아? 아이들의 눈물을 팔아먹어? 청장님, 한 번만 봐주십시오. 처자식이 있습니다. 김 형사가 비굴하게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강철중은 자비가 없었습니다. 그는 거칠게 김 형사의 제복 상의를 찢어발겼습니다. 우두둑 단추가 뜯겨나가고 흉장과 계급장이 바닥으로 떨어져 굴렀습니다. 계급장 때 너 같은 쓰레기는 경찰 자격 없어. 강철중은 김 형사를 쓰레기 더미처럼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그리고 멍하니 서 있는 서장과 다른 형사들을 향해 서늘하게 선포했습니다. 지금 당장 감찰반 투입한다. 이 경찰서 쥐새끼 한 마리 남기지 말고 싹 다 뒤집어. 뇌물수수, 직무유기, 아동학대 방임까지. 하나라도 걸리면 전원 구속 수사다. 경찰서는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형사들은 사색이 되어 전화기를 붙들거나 서류를 감추느라 우왕좌왕했고 서장은 기절하기 일보 직전이었죠. 강철중은 엉망진창이 된 로비를 뒤로하고 아이들을 다시 품에 안았습니다. 가자. 여기 공기가 너무 탁하다. 준우와 준서는 아빠의 품에 안겨 난장판이 된 경찰서를 빠져나왔습니다. 자신들을 괴롭히던 무서운 아저씨들이 벌벌 떠는 모습을 보며 아이들은 처음으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우리 아빠가 진짜로 돌아왔다는 사실을 실감하면서요. 이제 남은 것은 병원입니다. 돈이 없다고 엄마를 내쫓으려 했던 그 차가운 병원으로 호랑이가 새끼들을 데리고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6시 40분 병원 원무과 창구의 시계 바늘이 야속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원무과장은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시계를 흘깃거렸어요. 6시까지 병원비를 가져오지 않으면 지수 씨를 강제 퇴원시키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는데 아이들은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는 옆에 있던 직원에게 턱짓으로 지시했습니다. 야, 시간 초과야. 중환자실에 연락해서 그 305호 뺑소니 환자 짐 빼라고 해. 보호자도 없는데 병실 차지하고 있으면 우리만 손해야. 과장님, 그래도 비가 이렇게 오는데. 애들도 어리고. 직원이 우물쭈물하자 원무과장은 책상을 쾅 내려쳤습니다. 병원이 자선사업가야? 돈 없으면 나가야지. 당장 보안팀 불러서 끌어내.
그때였습니다. 병원 로비의 자동문이 활짝 열리더니 비에 젖은 제복을 입은 사내들이 성큼성큼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선두에는 방금 전 경찰서를 뒤집어 놓고 온 호랑이 강철중이 서 있었고 그의 양손에는 준우와 준서가 꼭 잡혀 있었습니다. 원무과장은 아이들을 보자마자 미간을 찌푸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니, 이 녀석들이 어딜 또 기어와? 돈 가져왔어? 돈 없으면 나가라고 했지. 원무과장이 소리를 지르며 카운터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예전처럼 주눅 들어 떨지 않았습니다. 든든한 아빠의 손을 잡고 있었으니까요. 강철중은 아이들을 뒤로 숨기며 원무과장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의 거대한 그림자가 원무과장을 덮쳤습니다. 당신인가? 돈 없으면 내 아내를 내쫓겠다고 협박한 자가? 낮고 묵직한 목소리가 로비를 울렸습니다. 원무과장은 그제야 아이들 앞에 서 있는 남자의 복장을 확인했습니다. 번쩍이는 견장, 가슴에 달린 흉장, 그리고 뉴스에서 봤던 바로 그 얼굴. 원무과장의 얼굴색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서 있기조차 힘들 지경이었죠. 경찰, 청장님? 내 아이들에게 그랬다지. 폐지 주어서 언제 갚을 거냐고. 100년 뒤에 갚을 거냐고. 강철중은 품 안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검은색 신용카드를 원무과장의 가슴팍에 툭 던졌습니다. 카드가 바닥에 떨어지며 짤랑 소리를 냈지만 원무과장은 감히 그것을 주울 생각도 못하고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결제해. 일시불로. 밀린 병원비부터 앞으로 들어갈 치료비까지 한도 없으니까 싹 다 긁어. 청장님. 저는 몰랐습니다. 아이들 아버님이신 줄은 꿈에도. 몰랐으면 용서가 되나? 돈이 없으면 사람 목숨도 길바닥에 버리는 게 너희 병원 방침인가? 병원 감사 들어간다. 특히 당신 얼마나 정직하게 일했나 보지. 강철중의 호통에 원무과장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아이들을 쥐잡듯 잡았던 위세는 온데간데 없고 살려만 달라는 듯 두 손을 비비기 시작했어요. 로비에 있던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그 모습을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어머, 저 사람 뉴스에 나온 신임 청장 아니야? 저 쌍둥이 아빠였어? 세상에, 원무과장 이제 큰일 났네. 강철중은 바닥에 주저앉은 원무과장을 내려다보며 싸늘하게 덧붙였습니다. 당신 이름 기억해두지. 내 아내 몸에 손가락 하나라도 댔다간 업무방해죄가 아니라 살인 미수죄로 집어넣을 줄 알아. 원무과를 제압한 강철중은 곧바로 원장실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비서실장에게 짧게 명령했죠. 병원장, 지금 당장 중환자실 앞으로 튀어오라고 해. 3분 준다. 강철중은 아이들을 데리고 중환자실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차가운 복도, 낡은 침대보, 그리고 그 위에 산소호흡기 하나에 의지에 누워있는 아내 지수. 5년 만에 마주한 아내의 모습은 너무나 야위고 처참했습니다. 제대로 된 케어는커녕 돈이 없다는 이유로 가장 구석진 자리에서 방치되어 있었던 것이죠. 지수야. 강철중이 유리창 너머로 아내를 부르며 흐느꼈습니다. 준우와 준서도 엄마, 아빠 왔어 하며 유리창에 매달렸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흰 가운을 입은 노신사가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이 병원의 병원장이었죠. 그는 땀을 뻘뻘 흘리며 강철중 앞에 섰습니다. 청장님, 오셨습니까? 미리 연락이라도 주셨으면. 강철중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병원장을 노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맹수처럼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병원장,
내 아내가 지금 저 안에서 죽어가고 있어. 당신네 직원들이 돈 없다고 내쫓으려던 환자가 바로 내 아내다. 면목 없습니다. 직원 교육이 부족했습니다. 제가 책임지고. 책임? 말로만? 강철중은 병원장의 멱살을 잡을 듯이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낮지만 서슬퍼런 목소리로 엄포를 놓았습니다. 지금 당장 내 아내 VIP 특실로 옮겨. 그리고 이 병원에서 제일 실력 좋은 교수들 다 불러 모아. 흉부외과, 신경외과, 마취가 할 것 없이 전원 대기시켜. 네, 알겠습니다. 당장 조치하겠습니다. 똑똑히 들어. 만약 내 아내 못 살려내면 이 병원 문 닫을 각오해라. 세무조사부터 의료법 위반까지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공권력을 동원해서 탈탈 털어버릴 테니까. 그것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아내를 살려야 한다는 절박함이 만들어낸 가장의 포효였습니다. 병원장은 사색이 되어 즉시 비상호출을 돌렸습니다. 곧이어 병원 전체가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코드 블루, 아니 VIP 코드 발령, 전 의료진 중환자실로 집합. 조금 전까지만 해도 찬밥 신세였던 지수의 침대 주변으로 내로라 하는 전문의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습니다. 간호사들은 최고급 이동식 침대를 가져와 지수를 조심스럽게 옮겼고 엘리베이터는 VIP 전용으로 고정되었죠. 준우와 준서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형아, 우리 엄마 이제 안 쫓겨나는 거지? 의사 선생님들이 엄마 고쳐주는 거지? 응. 아빠가 다 해결했어. 우리 아빠가 대장이라서 엄마 지켜주는 거야. 아이들은 아빠의 등 뒤에서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지수가 옮겨진 곳은 병원 꼭대기 층에 있는 VIP 특실이었습니다. 넓은 창문으로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이고 푹신한 소파와 최신식 의료 장비가 갖춰진 곳이었죠. 차가운 중환자실 구석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안락한 공간이었습니다. 강철중은 의료진이 아내의 상태를 체크하는 동안 불안해하는 아이들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걱정 마라. 아빠가 왔으니까 엄마는 무조건 살아나. 아빠가 저승사자 멱살을 잡고서라도 데려올 거야. 병원장의 진두지휘 아래 최고의 의료진이 지수의 수술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돈 때문에 생명을 포기해야 했던 서러움은 이제 끝났습니다. 강철중은 유리창 너머로 창백한 아내의 얼굴을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지수야, 조금만 더 버텨줘. 이제 아무도 당신 무시 못해. 내가 그렇게 만들 거야. 병원은 이제 지수를 살리기 위한 거대한 요새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아내를 이렇게 만든 범인, 뺑소니범을 잡는 일이 남았으니까요. 강철중의 눈빛이 다시 한번 매섭게 빛났습니다. 김비서, 서장한테 연락해. 사라진 CCTV 영상, 당장 복구하라고. 병원에서 아내의 신변을 확보한 강철중은 곧바로 경찰청으로 복귀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태풍이 몰아치듯 거칠었고 눈빛은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번들거리고 있었죠. 그는 도착하자마자 수사 상황실로 직행해 서장과 사이버 수사팀장을 호출했습니다. 사고 당일 CCTV 없다고 보고했었지? 정말 없는 건가 아니면 없앤 건가? 강철중의 서슬퍼런 추궁에 담당 형사들은 식은땀을 줄줄 흘렸습니다. 그들은 기기 오작동으로 녹화되지 않았다라고 입을 맞췄었거든요. 하지만 대한민국 경찰 총수 앞에서 그런 뻔한 거짓말이 통할 리 없었습니다. 청장님, 그게 비가 많이 와서 회로가 합선되는 바람에 변명은 법정에서 해.
지금 당장 디지털 포렌식 팀 투입해. 삭제된 데이터 1바이트도 남기지 말고 싹 다 복구해. 강철중의 불호령에 본청 최고의 사이버 요원들이 투입되었습니다. 삭제된 파일을 되살리는 복구 작업이 긴박하게 진행되었어요. 모니터 위로 수많은 코드가 지나가고 지켜보는 형사들의 목은 타들어갔습니다. 그리고 30분 뒤 모니터 화면에 복구 완료라는 녹색 글자가 떴습니다. 복구되었습니다. 사고 시각 영상입니다. 요원이 영상을 재생하자 대형 스크린에 그날 밤의 참혹한 현장이 생생하게 드러났습니다. 세찬 빗줄기 속 횡단보도를 건너는 지수, 그리고 신호를 무시하고 질주해오는 붉은색 스포츠카. 쾅! 하는 충격과 함께 지수가 공중으로 붕 떴다 떨어지고 빗물에 젖은 치킨 박스가 산산조각이 나는 장면까지. 강철중은 주먹을 꽉 쥐고 부들부들 떨며 그 장면을 지켜보았습니다. 아내의 고통이 고스란히 전해져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영상 속의 스포츠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잠시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는가 싶더니 운전석 창문이 스르륵 내려갔죠. 운전자는 쓰러진 지수를 힐끗 쳐다보고는 욕설을 뱉는 듯한 입모양을 하고 그대로 엑셀을 밟아 도주했습니다. 가로등 불빛에 운전자의 얼굴이 찰나의 순간이지만 선명하게 잡혔습니다. 저놈! 강철중이 이를 갈았습니다. 그 얼굴은 이지영 유지이자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인 박태수 국회의원의 아들 박민재였습니다.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눈빛, 사람을 치고도 죄책감 하나 없는 악마의 얼굴이었죠. 경찰들이 알아서 기며 사건을 은폐하려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상대가 거물급 정치인의 아들이었으니까요. 차량 번호, 운전자 얼굴, 도주 경로까지 완벽하게 확보했습니다. 사이버 팀장의 보고에 강철중은 차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거는 차고 넘친다. 당장 체포영장 발부해. 긴급 체포다. 그때였습니다. 상황실의 정막을 깨고 강철중의 개인 휴대전화가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발신자 이름에는 박태수 의원이라는 세 글자가 선명하게 떠 있었죠. 아마도 경찰서장에게 언지를 받고 사태를 수습하려 전화를 건 모양이었습니다. 형사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강철중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리 청장이라도 거대 여당의 실세인 박 의원과 정면으로 부딪히는 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으니까요. 하지만 강철중은 피식 웃으며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보란 듯이 스피커폰 버튼을 켰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박 의원의 능글맞은 목소리가 상황실 전체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아이고, 강 청장. 취임 축하하네. 내 진작 연락하려 했는데 바빠서 말이야. 그나저나 우리 애가 뭐 실수한 게 있다며? 박 의원은 마치 아이들 장난 같은 일이라는 듯 가볍게 운을 뗐습니다. 강철중은 아무 대꾸 없이 차가운 눈으로 전화기를 응시했죠. 그거 별거 아니잖아. 비도 오고 시야도 안 좋아서 살짝 스친 건데 밑에 애들이 일을 크게 벌이나 보네. 우리 사이에 굳이 얼굴 붉힐 필요 있나? 내가 섭섭지 않게 챙겨줄 테니 적당히 합의하고 덮지? 박 의원의 노골적인 회유와 청탁이 고스란히 중계되었습니다. 사람을 치고 식물인간으로 만든 사건을 살짝 스친 거라고 표현하는 뻔뻔함에 듣고 있던 형사들조차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강철중은 그제야 입을 열었습니다. 박 의원님, 말씀 다 하셨습니까? 그래. 강 청장이 융통성 있게 처리해 줄 거라 믿네. 내 아들놈 앞길 막히면 자네도 곤란해질 거 알지? 협박까지 서슴지 않는 박 의원. 강철중은 수화기에 대고 났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뭐, 지금 뭐라고 했나? 당신 아들이 들이받은 그 사람, 제 아내입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숨을 들이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 의원도 예상치 못한 전개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아, 아내라니? 그게 무슨... 그리고 지금 이 통화, 전 경찰이 듣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위반, 범인 은닉교사, 협박죄까지 추가되셨군요. 이봐, 강철중, 자네 미쳤어? 내가 누군지 알아. 나 박태수야. 박 의원이 악에 받쳐 고함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강철중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차갑고 단단해졌죠. 잘 압니다. 법을 만드시는 국회의원 아닙니까? 그러니 더더욱 법대로 하셔야죠. 당신 아들은 뺑소니 및 살인 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될 겁니다. 그리고 당신도 수사 대상입니다. 내 가족의 피눈물을 돈으로 덮으려 한 데가 톡톡히 치르게 해주겠습니다. 아, 강철중, 너 가만 안 둬. 내일 당장 옷 벗게 해줄. 강철중은 미련 없이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뚝 하는 소리와 함께 통화가 끊기자 상황실에는 전율 섞인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성역 없는 수사, 권력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진짜 경찰의 모습을 목격한 형사들의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들었지? 상대가 누구든 봐주지 않는다. 특공대 출동시켜. 박민재, 지금 당장 잡아와. 예, 알겠습니다. 형사들의 대답 소리가 어느 때보다 우렁찼습니다. 이제 호랑이의 발톱은 진짜 범인의 목덜미를 향해 날아갔습니다. 권력 뒤에 숨어 희희낙낙하던 악인들이 심판대에 오를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은 평소처럼 여행객들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수많은 인파 속에서도 유독 눈에 띄게 불안해 보이는 한 남자가 있었어요. 모자를 푹 눌러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힐끔힐끔 뒤를 돌아보는 남자. 바로 뺑소니 사건의 진범이자 박태수 의원의 아들 박민재였습니다. 그의 손에는 LA행 퍼스트 클래스 티켓이 구겨질 정도로 꽉 쥐어 있었죠. 아버지가 손을 쓴 덕분에 경찰 내부망에 수배령이 떨어지기 직전 해외로 도주하려는 속셈이었습니다. 아, 왜 이렇게 비행기가 안 떠? 아빠가 다 해결한다며. 박민재는 초조하게 다리를 떨며 어딘가로 전화를 걸어대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탑승 게이트 쪽으로 걸어가던 그의 앞을 거대한 그림자들이 가로막았어요. 검은색 정장을 입은 건장한 사내들, 바로 경찰 특공대였습니다. 비켜, 내가 누군지 알아? 나 박태수 의원 아들이야. 박민재가 악을 쓰며 길을 트려고 했지만 특공대원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 사이가 모세의 기적처럼 갈라지더니 서늘한 눈빛의 강철중이 성큼성큼 걸어 나왔습니다. 마치 지옥 끝까지라도 쫓아와 죄인을 심판하는 저승사자 같은 포스였죠. 박태수 아들인 건 잘 알지. 그런데 여기는 내 아버지가 만든 국회가 아니라 내가 지키는 대한민국 땅이다. 가 강철중. 당신이 여길 어떻게 해? 박민재는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 쳤습니다. 하지만 뒤쪽도 이미 형사들에게 포위된 상태였어요. 강철중은 품 안에서 은색 수갑을 꺼냈습니다. 차가운 금속성이 공항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박민재, 너를 뺑소니 치사 혐의 및 도주치상,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이거 나? 이거 안 나? 우리 아빠한테 전화할 거야. 너네 다 잘릴 줄 알아. 박민재가 발악하며 몸부림쳤지만 강철중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빗길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던 아내 지수, 그리고 춥고
배고픈 밤을 견뎌야 했던 쌍둥이의 고통을 담아 박민재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철컥. 차가운 금속음과 함께 박민재의 손목에 은팔찌가 채워졌습니다. 그것은 권력으로도 돈으로도 풀 수 없는 정의의 족쇄였죠.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고 변명은 법정에서 판사님한테 해라. 내 귀에는 짐승의 울음소리로밖에 안 들리니까. 강철중의 손짓에 형사들이 박민재를 양쪽에서 결박했습니다. 공항에 있던 시민들이 웅성거리며 휴대전화를 꺼내 이 장면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와, 저거 박 의원 아들 아니야? 강철중 청장이 직접 잡으러 왔네. 대박이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속에서 고개를 푹 숙인 채 끌려가는 박민재. 5년간 숨겨왔던 추악한 진실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대한민국 모든 뉴스 채널은 하나의 사건으로 도배되었습니다. 뉴스 속보입니다. 신임 강철중 경찰청장 국회의원 아들 뺑소니범 직접 체포. 단독 입수. 사라졌던 CCTV 영상 공개. 충격적인 뺑소니 현장. TV 화면에는 복구된 CCTV 영상이 모자이크 처리되어 송출되고 있었습니다. 빗길에서 사람을 치고도 뻔뻔하게 도망가는 스포츠카, 그리고 쓰러진 피해자. 국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하지만 더 큰 충격은 그 다음 뉴스였습니다. 박태수 의원 사건 은폐 시도 녹취록 공개. 살짝 스친 것 발언 파문. 강철중이 스피커폰으로 생중계했던 그 통화 내용이 뉴스 전파를 탄 것이죠. 살짝 스친 것, 적당히 합의하고 덮자는 국회의원의 육성이 흘러나오자 여론은 그야말로 들끓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은 박 의원의 사퇴와 처벌을 요구하는 글로 마비될 지경이었어요. 결국 박태수 의원은 사건 하루 만에 기자회견장에 섰습니다. 평소에 거만하던 표정은 온데간데 없고 헝클어진 머리에 초췌한 얼굴로 카메라 앞에 섰죠. 자식 교육을 잘못 시킨 제 불찰입니다. 모든 공직에서 물러나 수사를 받겠습니다. 그는 90도로 허리를 숙였지만 쏟아지는 건 국민들의 계란 세례와 야유뿐이었습니다. 권력의 정점에 있던 거물이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모습이었죠. 그리고 또 한 사람, 경찰서 유치장에는 김 형사가 갇혀 있었습니다. 그는 뇌물수수와 직무유기 혐의로 긴급 구속되었는데 유치장 철창을 붙잡고 한 번만 살려주세요라며 울부짖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를 동정하는 동료 경찰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병원 VIP실 TV로 지켜보던 준우와 준서는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와, 아빠가 나쁜 놈들 다 잡았다. 우리 아빠 진짜 짱이다. 형아, 이제 우리 엄마 억울한 거 다 풀린 거지? 아이들은 소파에서 방방 뛰며 기뻐했습니다. 강철중은 그런 아이들을 바라보며 씁쓸하면서도 후련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의는 구현되었고 악인들은 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강철중에게 가장 중요한 미션은 아직 남아 있었죠. 바로 침대에 누워있는 아내, 지수가 깨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지수야, 밖은 이제 다 정리됐어. 나쁜 놈들도 다 잡았고. 그는 잠든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당신만 일어나면 돼. 제발 우리 곁으로 돌아와줘. 온 국민이 강철중 청장에게 사이다. 가철중 이라며 환호하고 있었지만 그는 그 어떤 칭송보다 아내의 눈 맞춤이 더 간절했습니다. 과연 신은 이 가족에게 마지막 기적을 허락해 줄까요? VIP 병실의 창밖으로 5년간의 긴 장마가 끝나고 따스한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태풍이 지나간 자리에 고요가 찾아오듯
모든 사건이 해결된 병원의 밤은 깊고 적막했습니다. VIP 병실의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지만 강철중에게는 세상의 그 어떤 빛보다 병상에 누워있는 아내의 얼굴이 더 간절했습니다. 소파에서는 며칠간의 긴장이 풀린 준우와 준서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어요. 9살 아이들이 감당하기엔 너무나 고단한 전쟁이었으니까요. 강철중은 침대 옆 보조의자에 앉아 링거 바늘이 꽂힌 아내의 손을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감싸쥐었습니다. 고생을 얼마나 했는지 5년 전 곱디고 왔던 손은 거칠어질 대로 거칠어져 있었죠. 손가락 마디마디에 박힌 굳은 살이 그녀가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감내했을 세월의 무게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내의 손등에 자신의 이마를 대고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지수야, 미안해. 내가 너무 늦었지? 그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 기억 다 돌아왔어. 당신이 싸구려 도시락 싸주면서 힘내라고 했던 것도, 우리 쌍둥이 낳던 날 당신이 내 머리끄덩이 잡고 소리 질렀던 것도 다 기억나. 기계적인 심전도 모니터 소리만이 삐, 삐하고 규칙적으로 울릴 뿐 지수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의사들은 수술은 성공적이지만 뇌부종이 심해 의식이 돌아올지는 장담할 수 없다고 했었죠. 하지만 강철중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마치 주문을 외우듯 아내의 귓가에 끊임없이 속삭였습니다. 일어나야지 여보. 당신이 그랬잖아. 나만 믿고 따라오겠다고. 이제 고생 안 시킬게.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줄게. 그러니까 제발 눈 좀 떠봐. 강철중의 뜨거운 눈물이 지수의 손등 위로 뚝뚝 떨어져 내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강철중의 손 안에 잡혀있던 지수의 손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움찔거렸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맥박 때문에 착각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검지손가락이 한 번 더 까딱하고 움직였죠. 강철중은 숨을 멈추고 아내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창백했던 지수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깊은 심해에서 수면 위로 올라오려는 사람처럼 그녀는 힘겹게 삶의 끈을 잡으려 애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심전도 모니터의 그래프가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지수야, 내 목소리 들려? 나야. 동철이 왔어. 강철중이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그 간절한 외침이 닿았던 걸까요? 굳게 닫혀있던 지수의 눈이 아주 천천히 떠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수가 눈을 떴을 때 세상은 온통 흐릿하고 눈이 부셨습니다.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파왔고 온몸은 물먹은 솜처럼 무거웠지요. 내가 죽은 건가? 그녀는 멍한 정신으로 생각했습니다. 분명 빗길에서 차에 치이는 순간 엄청난 고통과 함께 의식을 잃었으니까요. 그런데 시야가 점점 선명해지면서 눈앞에 누군가의 얼굴이 들어왔습니다. 화려한 제복을 입고 눈물로 범벅이 된 채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는 남자. 지수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숨이 멎는 것만 같았죠. 그 남자는 5년 전 세상을 떠난, 그래서 매일 밤 꿈속에서만 그리워했던 남편 이동철이었습니다. 아, 내가 죽어서 저승에 왔구나. 그래서 당신을 만난 거구나. 지수는 그렇게 생각하며 힘겹게 입술을 떼었습니다. 죽어서야 만나는구나. 모기 소리보다 작은 목소리였지만 그 한마디는 강철중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강철중은 으엉 하고 짐승 같은 울음을 터뜨리며 아내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그래, 나야. 나 살아있어. 당신 죽은 거 아니야, 지수야. 따뜻한 체온,
거친 숨소리, 그리고 익숙한 남편의 품. 그것은 차가운 저승의 느낌이 아니었습니다. 생생하게 살아있는 현실의 감각이었죠. 지수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남편이 살아있다니, 이게 도대체 무슨 기적이란 말입니까? 동철 씨, 정말 당신이야? 지수가 떨리는 손을 들어 남편의 뺨을 만졌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제야 그녀의 눈에서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꿈이 아니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남편은 남편의 옆자리에서 감기 걸린 총각에게 남편이 벗어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처참하게 타버렸고 남편의 잠바와 잠바 안에 있던 소지품들로 남편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강철중은 기억상실중 비밀 신분을 진짜 신분으로 알고 계속 활동했습니다. 범인들의 테러에 의한 버스 사고였기에 더욱 비밀 신분은 유지되어야 했습니다. 으앙, 엄마. 소란스러운 소리에 잠에서 깬 준우와 준서가 달려왔습니다. 아이들은 눈을 뜬 엄마를 보고 침대 위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엄마, 살아났어? 이제 안 아파? 엄마, 아빠가 엄마 살려줬어. 아빠 진짜로 돌아왔어. 아이들은 엄마와 아빠의 목을 동시에 끌어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지수는 양팔로 아이들을 안고 눈앞의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5년이라는 긴 악몽이 끝나고 비로소 내 식구가 한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고마워. 살아줘서 고마워. 강철중은 아내와 아이들을 한꺼번에 껴안으며 속삭였습니다. 병실안은 눈물바다가 되었지만 그 눈물은 더 이상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지독한 불행의 터널을 지나 마침내 찾아온 눈부신 행복의 눈물이었으니까요. 창밖으로 붉은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햇살은 병실 안의 네 가족을 따뜻하게 비추며 이제부터 시작될 그들의 찬란한 날들을 축복해주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지수의 회복 속도는 의료진조차 놀랄 만큼 빨랐어요. 5년 동안 그녀를 짓누르던 삶의 무게와 스트레스가 사라지자 몸이 먼저 살 길을 찾아 반응한 것이겠죠. VIP 병실은 이제 더 이상 차가운 병원이 아니었습니다. 국민 영웅이 된 강철중 청장과 그 가족을 응원하는 시민들이 보내온 꽃바구니와 선물로 발 디딜 틈이 없었으니까요. 엄마, 이거 봐. 사람들이 우리더러 용감한 형제래. 아빠는 사이다 청장님이래. 히히. 준우와 준서는 스마트폰으로 뉴스 댓글을 읽어주며 신이 나서 떠들었습니다. 침대 헤드에 기대 앉은 지수는 그런 아이들을 보며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창백했던 볼에는 어느새 엷은 홍조가 돌아와 있었죠. 그때 병실 문이 드르륵 열리며 묵직한 구두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청장님 들어오십니다. 수행비서의 우렁찬 목소리와 함께 강철중이 병실로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그는 평소와 조금 달랐습니다. 늘 입던 기동복이나 정장이 아니었거든요. 가슴에는 훈장이 주렁주렁 달리고 어깨에는 무궁화 4개가 박힌 화려한 정복을 갖춰 입은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대통령 취임식에라도 다녀온 사람처럼 머리도 말끔하게 넘기고 흰 장갑까지 끼고 있었죠. 아빠 오늘 엄청 멋있다. 준서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강철중은 아이들에게 눈길도 주지 않은 채 뚜벅뚜벅 걸어와 지수의 침대 앞에 섰습니다. 그의 표정은 수만 명의 부하들 앞에 섰을 때보다 더 긴장되어 보였습니다.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고 쥔 주먹에는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죠. 지수는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남편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여보, 갑자기 웬 정복이에요?
강철중은 대답 대신 절도 있는 동작으로 오른손을 들어 올려 칼같이 각을 잡았습니다. 착! 하는 소리가 날 정도로 힘찬 거수 경례였습니다. 신고합니다. 병실이 쩌렁쩌렁 울릴 만큼 우렁찬 목소리였습니다. 지수는 깜짝 놀라 어깨를 움츠렸지만 남편의 눈빛이 너무나 진지해서 숨을 죽이고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한민국 경찰청장 강철중, 아니,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꿀꺽 침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떨리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의 남편 이동철 2024년 6월 25일부로 장기간의 이탈을 끝내고 가정으로 복귀를 명받았습니다. 이에 신고합니다. 충성? 그것은 단순한 장난이나 이벤트가 아니었습니다. 5년 전 비밀 임무를 받고 떠났다가 기억을 잃고 돌아오지 못했던 가장의 늦었지만 처절한 복귀 신고였습니다. 그동안 혼자 아이들을 키우며 고생했을 아내에 대한 존경과 다시는 떠나지 않겠다는 맹세가 담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경례였죠. 지수의 눈시울이 순식간에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들어 입을 가렸습니다. 남편이 그 거대한 권력을 가진 경찰청장이 초라한 환자복을 입은 자신에게 가장 높은 예를 갖추고 있었으니까요. 그녀는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짐짓 엄한 표정으로 장단을 맞춰주었습니다. 이동철 대원, 복귀가 너무 늦은 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오는 길에 조금 험한 일이 있었습니다. 강철중은 부동자세로 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서도 이미 굵은 눈물방울이 주르륵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벌점은 앞으로 평생 갚겠습니다. 설거지, 청소, 빨래. 아니, 당신 발 씻겨주는 것까지 제가 다 하겠습니다. 받아주십시오. 지수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바보 하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녀가 천천히 팔을 벌리자 강철중은 그제야 경례를 풀고 와락 아내를 끌어안았습니다. 으앙, 우리도 껴줘. 엄마 아빠가 우는 모습을 지켜보던 준우와 준서도 침대 위로 뛰어들었습니다. 강철중은 양팔을 넓게 벌려 아내와 두 아들을 한꺼번에 품에 안았습니다. 거구의 사내가 작은 침대 위에서 가족들을 으스러져라 껴안고 있는 모습은 조금 우스꽝스러웠지만 세상 그 어떤 명화보다 아름다운 장면이었습니다. 이제 진짜 안 가는 거지? 아빠, 이제 우리랑 계속 사는 거지? 준서가 아빠의 제복에 얼굴을 비비며 물었습니다. 그럼 아빠가 약속할게. 이제 대통령이 오라고 해도 안 가. 아빠는 영원히 너희들 쫄병이야. 강철중의 말에 가족들이 눈물 섞인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병실 안은 온통 울음바다가 되었지만 그 공기는 따뜻하고 달콤했습니다. 지수는 남편의 가슴에 얼굴을 묻으며 생각했습니다. 5년 전 빗길 사고로 멈춰버렸던 자신의 시계가 비로소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다고. 그리고 이 단단한 품이 있는 한 다시는 세상의 비바람에 떨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말이죠. 고마워요, 여보. 돌아와줘서 정말 고마워요. 사랑해, 지수야. 그리고 우리 강아지들. 아빠가 목숨 걸고 지킬게. 서로의 체온이 하나로 섞이며 5년의 공백은 눈 녹듯 사라져갔습니다. 창밖에서는 새들이 지저귀고 햇살은 눈부시게 쏟아져 들어와 네 사람을 감싸 안았습니다. 고통스러웠던 시련은 결국 이 순간을 위한 걸음이었을까요? 이제 이들에게 남은 건 오래오래 묵혀둔 행복을 하나씩 꺼내 먹는 일뿐이었습니다. 완전한 가족의 탄생. 죽음도 기억상실도 가난과 억압도 갈라놓을 수 없었던 핏줄의 승리였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거리는 다시 벚꽃이
만개한 봄이 되었습니다. 그날의 차가웠던 빗줄기와 절망적인 울음소리는 이제 아득한 꿈처럼 느껴질 만큼 세상은 눈부시게 화창했지요. 아침 8시 성북동의 한 주택가 골목에서는 고소한 된장찌개 냄새와 함께 활기찬 웃음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여보, 넥타이 삐뚤어졌어. 이리 와봐요. 아, 그런가? 당신이 해주니까 좋네. 지수는 이제 완전히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창백했던 안색은 온데간데였고 볼에는 생기가 돌았으며 목소리에는 힘이 넘쳤죠. 그녀는 남편의 넥타이를 고쳐 매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강철중, 아니 이동철 씨는 그런 아내를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어요. 밖에서는 대한민국 13만 경찰을 지휘하는 무서운 청장님이지만 집에서는 아내 말이라면 껌뻑 죽는 애처가가 되어 있었거든요. 아빠, 빨리 와. 우리 학교 늦어. 형아, 신발 주머니 챙겼어? 현관에서 준우와 준서가 아우성을 쳤습니다. 9살 꼬마였던 아이들은 1년 새 키가 한 뼘이나 자랐고 더 이상 낡고 해진 옷이 아닌 단정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늘져 있던 얼굴이 해바라기처럼 밝아져 있었죠. 대문 밖에는 검은색 관용차와 수행 비서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비서는 정중하게 뒷좌석 문을 열었지만 강철중은 손을 저으며 웃었습니다. 김 비서, 먼저 가게. 오늘은 날씨가 좋아서 걸어가고 싶네. 네. 하지만 청장님, 경호 문제도 있고. 괜찮아. 내 경호원은 여기 셋이나 있거든. 강철중은 지수와 아이들을 가리키며 윙크를 했습니다. 비서가 머쓱하게 웃으며 차를 돌리자 네 식구는 나란히 골목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준우와 준서가 가운데 서고 양옆에서 아빠와 엄마가 아이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빠, 나 오늘 받아쓰기 100점 맞으면 뭐 해줄 거야? 우리 준서가 좋아하는 치킨 사줄까? 아니, 이제 치킨 지겨워. 엄마가 해준 김치찌개 먹을래. 아이들의 제잘거림이 봄바람을 타고 골목길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나가는 동네 주민들이 어머, 청장님네 가족이네. 보기 좋다라며 인사를 건넸지요. 강철중은 그때마다 허리를 숙여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높은 계급장이나 권위 같은 건 이 행복한 등굣길에 필요 없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가장으로서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걷는 이 순간이 그에게는 세상을 다 가진 것보다 더 큰 기쁨이었으니까요. 횡단보도 앞에 섰을 때 강철중은 무의식적으로 아이들의 앞을 막아서며 주위를 살폈습니다. 악몽을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듯 그의 눈빛은 매섭게 도로를 스캔했습니다. 지수가 그런 남편의 손등을 살며시 토닥여 주었죠. 여보, 괜찮아요. 이제 아무 일 없을 거예요. 아내의 따뜻한 위로에 강철중의 긴장이 스르르 풀렸습니다. 초록 불이 켜지자 네 사람은 발맞춰 횡단보도를 건넜습니다. 아빠의 넓은 등과 엄마의 따뜻한 손, 그리고 그 사이에서 씩씩하게 걷는 쌍둥이. 뒷모습만 봐도 웃음이 절로 나오는 세상에서 가장 완벽하고 단단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기억을 잃은 아빠가 자식들을 내쫓았던 비극적인 순간도 있었지만 결국 천류는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권력보다, 돈보다, 그리고 심지어 기억보다 더 강한 것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나요? 강철중 청장은 뇌가 기억하는 아내와 아이들을 잊었지만 그의 몸과 심장은 결코 가족을 잊지 않았습니다. 우는 아이 앞에서 저절로 무릎이 꿇어지고 빗물 냄새 속에서 그리움을 느꼈던 그 본능. 그것은 바로 핏줄이 부르는 간절한 끌림, 천륜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네 삶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살다 보면 너무 힘들고 지쳐서 혹은 세상의 모진 풍파에 휩쓸려 소중한 사람을 잠시 잊거나 놓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사랑했다면, 그리고 뼈저리게 아꼈다면 우리의 가슴은 그 사랑을 영원히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머리는 잊어도 심장은 기억한다는 말처럼요.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 모든 분들, 부디 희망을 놓지 마십시오. 비바람이 몰아치는 경찰서 정문 앞에서도 기적은 일어났듯이 여러분의 삶에도 반드시 눈부신 볕 뜰 날이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평안과 행복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금 깨닫게 해준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또한 감사드립니다. 또 이야기를 보시고 마음에 남은 장면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선생님의 한마디가 또 다른 분께 깊은 울림이 될 수 있습니다. 채널 달달달 인생여행을 시청해 주셔서 늘 감사합니다. 건강이 최고예요. 하루 한번 운동 잊지 마세요.